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는 조사란 이름으로 앞에서 총론편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또는 연구, 영어의 번역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스터디라고 하든 리서치라고 하든 아니면 조사라고 하든 연구라고 하든 큰 구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적에 조사의 유형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할 적에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로 나눠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조사하는 횡단적 조사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걸친 사건의 또는 상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종단적 조사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상으로서는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전수조사와 그러니까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만 가지고 조사하는 표본조사로도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질적 연구인 것처럼 앞에서 다뤘던 것은 바로 연구 결과의 계량화가 가능한가 또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가를 가지고 해서 다뤄왔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다뤄봤는데 복습하는 개념을 한번 먼저 일별해보고 그리고 본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또는 양적 조사와 질적 연구, 질적 조사의 개념을 우리가 도표화된 앞에도 다 했던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면은 양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 결과의 수량화가 가능한 또는 계량화가 가능한 이런 연구를 양적 연구, 양적 조사라 하고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수량화가 아니라 연구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질적 연구, 질적 조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출제될 때는 실증주의적 접근 또는 여러분이 쓰십시오. 또는 경험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는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교재도 쭉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소위 강조하는 점이 바로 수량화에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해석에 있다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보셨고 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는 모든 연구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어느 상황에서나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연구에도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 질적 조사라는 것은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개별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연구 결과의 개별화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연역적 접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었던 연구나 조사의 결과를 하나의 기존의 원리나 명제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구나 결과가 기존에 인정된 연구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게 된다는 점에서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또 양적 연구는 외부자 관점의 연구라고 합니다. 외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 양적 조사에서는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입장은 단순히 연구나 수행하는 연구 기능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이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체가 연구의 본질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단순히 연구 기능 인력으로서 연구를 수행한 기능 인력이라고 표현했던 그 수준에 머물고 그 연구가 옳은가 그른가는 기존에 있던 연역적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의 근거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자 관점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내부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부자 관점에 입각해서 임익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임익적 접근. 이렇게 해서 내부자의 관점에 있어서 연구자가 기술을 수행하는 기능 인력일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을 진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자의 지위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내부자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여기에 첨가가 되겠습니다만 좀 본론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 연역적, 계량적. 저 여기 보시면 연역적,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양적 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귀납적, 해석적. 여기 귀납적, 해석적. 귀납적이고 그리고 해석적. 이런 접근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 질적 연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2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는 한 사람이나 단일 환경을 연구하는 사례 연구. 여기 보면 사례 연구, 한 집단의 문화적 패턴과 관점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한 집단의 매일의 활동과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 등의 문화, 참여자의 관점 또는 다양한 사회과학 기술, 이론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관점과 의미의 의사소통을 듣는 현상화 등에 초점을 둔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질적 연구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저 사례 연구. 사례 연구, 또 문화기술지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또 그런가 하면 현상학. 우리가 이 전에도 설명을 하지만 해석학, 현상학 이것은 전부 진리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러하듯이라고 하는 객관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해석이라 현상이란 용어는 진리의 상대성.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의미는 인식의 주체인 저마다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진리의 상대성인데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는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실증주의 또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이런 실증주의적 입장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연구자의 언어적 기술이나 설명이나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학적 연구라고 한다 해서 해석주의적 접근이라는 말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가설 검증보다는 조사 대상에 대한 깊은 관여를 통하여 수집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질적 연구의 유형으로 조금 했었던 사례 연구라든지 문화기술지 연구라든지 현상학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외에도 상향이론이라고 해서 잘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상향이론, 특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상향이론을 귀납적으로 산출하는데 사유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향이론이란 단어만 그 내용까지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어만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질적 연구의 과정의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그 세부 내용 놔두시고 질적 연구의 과정에는 현장 연구를 시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현장 연구 자체가 사실은 바로 사례 연구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질적 연구의 과정은 연구가 시작되면 자료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료 관리의 내용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자료를 조직화하고 기록에 대한 코딩을 연계를 시켜보고 그리고 데이터에 어떤 차이가 있으면 갭이라고 썼습니다. 차이를 발견해보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 문제로서 왜 질적 연구를 제가 독립된 목차로 설정을 하고 있냐면 근자에 출제되는 기존에 보면은 주로 양적 연구를 가지고 출제를 했었거든요. 기존에 선배 학자들이나 출제위원들은 주로 양적 연구나 실증주의적 또는 경험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출제를 했습니다만은 근자에 보면은 반드시
질적 연구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출제위원들 중에 아마 소장학자가 출제위원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가는데 설사 5년이 지난다고 해도 젊은 학자들은 이제는 양적 연구에서 다룰 것이 없다 보니까 질적 연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질적 연구가 이제는 한 문제를 넘어서 두 문제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데, 질적 연구의 특징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 질적 연구의 특징. 물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질적 연구의 특징이죠. 질적 연구의 특징. 저 보면 여기 보면은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연주의적, 첫 번째 자연주의적 접근이다. 말하자면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조작을 가하지 않고 어떤 민족이나 원주민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연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이나 자연주의적 탐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례 하나하나,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상황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로부터 공통점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의 탐색이나 연구를 통해서 경험의 일반화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원리를 찾아가는 이런 접근을 우리가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귀납적 접근이 있는 것처럼 귀납적 접근입니다. 귀납적 접근.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개별적 접촉이죠. 귀납적인 개별적 접촉. 개별적 접촉.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때마다 연구의 대상이 어느 경우에나 똑같지 않고 연구마다 각기 다른 대상으로, 연구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3번에 직접적이면서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총체적 관점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 자, 앞에 적지 않았어요. 여기는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 총체. 그리고 5번째, 중립적 연구 자세. 어쨌든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건 2개 이상의 변인 가능 관계를 통해서 그 결론을 찾아보게 되는데,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또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때 바로 연구를 설정할 적에는 중립적 자세를 가야 됩니다.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해도 중립적 자세를 고수해야 되는 것처럼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고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립적이 아니라 어떤 가치 지향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속 변수가 나왔다. 연구 결론이 이미 설정되었다. 이렇게 짜고 치는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중립적인 연구 자세. 이건 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다 강조합니다만 중립적인 가치관,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한다.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민감성 2개 썼습니다만 콘텍스트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민감성. 또 그런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연구 설계의 융통성. 왜냐하면 연구는 어느 경우나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어느 연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융통성. 거기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설계의 융통성. 여기 연구 설계의 융통성이란 단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융통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사례의 독특성. 여기 보면 개별적 접촉 또는 귀납적 접촉이기 때문에 사례의 독특성. 마지막에 있는 사례마다 각기 다름을 인정하다 독특성. 이런 단어를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은 아직 또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다뤄져야 될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총체적 입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개별적이고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다. 또 작은 표본으로도 가능하다. 연구 설계나 연구 수행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봤지요. 바로 이게 연구의 융통성,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아무리 그런다 해도 연구마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연구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오다 보니까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실천적 적용을. 왜냐하면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마다 각기 다른 또 개별화 이러다 보니까 이 질적 연구는 어떤 단점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면은 실험 연구의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볼 때 여기는 일반화가 곤란하다. 일반화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단점에 조사 결과의 효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실천적 적용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네 번째 있는 것을 세 번째에서 일반화, 실천적 적용, 현장에서 써먹기가 어렵다. 다른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로 본다면 유적 타당도가 낮다,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을 같은 말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과정은 왼쪽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연구가 시작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림은 그려놨지만 우리가 1, 2, 3, 4번을 적어놨지만 사실은 질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 수집, 관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직선적 라인에 의해서 차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양적 연구처럼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하는 차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도 동시에 어떤 선후가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거기 1번 볼까요? 질적 연구에서는 분석과 자료 수집 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양적 연구처럼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순간부터 분석을 시작하여 자료 수집이 계속되는 것과 분석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말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어쩡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수집이 먼저 분석이 나중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는 동시에 수행이 되고 그것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여기 나오는 질적 연구의 특징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분석의 단계가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환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 사용 같은 명확한 자료 분석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마다 각기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형화된 또는 명확한 이런 측정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 분석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두 번째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수집한 자료의 분석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이 연구자들과는 달리 자료 분석 능력 외에도 다양한 자질이나 연구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옐로 밑에 나와 있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오면 자료 분석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분석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면 범주화하고 그것도 같은 유형끼리 범주화하고 또는 분석 단위별로 범주화하고 그리고 자료 코딩을 한 후에 자료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료를 해석함과 동시에 또는 자료를 해석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자료가 알아볼 것을 알아보는 자료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적에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따지는 것을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에서 데이터의 타당도 검증 작업이 마지막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계획, 범주화, 자료 코딩, 그리고 자료 해석, 그리고 나서 질적 연구에서 수집한 그리고 분석한 자료의 타당도 검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출제 대비해서 한번 수작업해 볼 것은 바로 질적 연구 데이터 또는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 검증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질적 자료죠. 질적 데이터. 자,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 타당도라는 것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진실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알아본 건 아니냐 이걸 따져본 것이 바로 타당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대안가설을 이용한. 자, 내용까지 놔두고 대안가설을 이용하는 방법.
물론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양적 연구에서는 양적 교사점 조사 가설 또는 연구 가설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대안 가설을 이용함으로써 질적 데이터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알아볼 것을 찾아내는 도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 가설, 여기 조사 책에는 조사 가설 적었지만 조사 가설과 연구 가설 같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가설을 쓰기보다는 대안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질적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서는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기. 예외적인 사례 이용하기. 예외적인 사례 이용 방법이라 썼으니까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 또 그러면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각화 또는 삼각 측량처럼 단 두 개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 방법 또는 다원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영어를 번역하는 거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질적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그 외에도 데이터의 상황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데이터의 또는 자료의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 또 그런가 하면은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 검증 방법에는 조사자 스스로, 연구자 스스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대안 가설을 이용하는 방법,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 다각화 방법, 다각화의 전략을 사용하는 다각화 또는 다원화 방법, 또 그런가 하면 연구자 스스로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처럼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가 찾아내고자 했던 것을 찾아내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방법, 그것을 데이터의 맥락 유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에서도 역시 우리가 한 번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영역이 특징과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 검증 방법이 되겠어요. 교재를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으면 좋고, 다음에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질적 연구나 질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기만의 관점에 입각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설정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가는 개별적 연구 접근입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의 견제나 누구의 소위 이런 경고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방만하게 다소 일탈되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적 연구에서 지켜야 될 연구자의 윤리성 또는 연구자가 윤리성을 지키도록 하는 어떤 규격 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엄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신뢰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질적 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지켜야 될 엄격성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신뢰성뿐만 아니라 타당도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봐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안 가설을 이용하는 방법,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 다각화 방법, 또 그런가 하면 맥락을 유지시키는 방법 또는 연구자 스스로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3번에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 거기 오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거기 보면 3번에 다원화 그걸 나왔죠?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다원화, 앞에서는 다각화라고 적었던 방법도 있고 예외적인 사례 분석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지속적인 관찰 방법 이런 방법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자,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거기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동료 집단의 조언이나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
또 다원화 방법이나 예외적 사례 분석 방법. 예외적 사례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옳다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설정하는 방법과는 정다른, 그래서 부정적 사례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부정적 사례라고 하는 네거티브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외적 사례 분석 방법, 또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방법, 모든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 모든 기록 유지 또는 감사자료 남기기 방법, 또는 지속적인 관찰 방법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여기 판서지 않지만 질적 데이터 타당도 검증 방법이나 못지않게 질적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또 여기와 같이 이런 방법 외에도 여기와 같은 방법들을 같이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가장이란 말은 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나 출제위원들이 아주 선호하는 이런 이론이 현실 기반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실 기반 이론은 다른 말로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 기반 이론에서 거기는 글라서와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고 스트라우스와 코빈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냥 어떤 지나게 쭉 봅니다. 거기 보시면 근거 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걸로써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자료의 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근거이론 3번입니다. 자료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부터 그 발견된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을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바로 2번 근거 이론의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 토대라고 해서 나올 때 귀추법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앞에다 볼 때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 자료 관리, 자료 분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직선적 라인처럼 꼭 차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자료 수집과 자료 관리와 자료 분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서로 어느 것이 앞뒤라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라고 할 때는 귀납적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꼭 귀납적 방법만 쓰는 건 아니다. 특히 현실 기반 이론, 이 근거 이론에서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순환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방법을 2번에 있는 귀추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추법 개념도 보시되 개요의 3번 그리고 근거 이론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에서 2번의 귀추법, 바로 여기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귀추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은 또는 현실 기반 이론의 연구 방법론은 귀납법의 개방성과 가설 검증 및 기존 문헌이나 자료의 상호 확인이라는 보다 연역적인 방법이, 즉 귀납법의 개방성과 또 연역적 둘째 줄 가운데 연역적 과정이 하나로 결합된 또는 어느 것만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순환하는 귀추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근거이론의 연구방법론은 귀추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귀추법의 개념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양적 접근의 논리 및 엄격성, 질적 연구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토대로 질적 양적 양적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이론을 현실 기반 이론, 근거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문장을 이렇게 1번에 3번과 2번에 2번의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현실 기반 이론의 분석 절차가 나와 있는데, 분석 절차 거기 보시면 약간 우리가 앞에 했던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면 현장 연구라고 했습니다. 사례 연구든 현장 연구든 연구가 시작이 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 기반 이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적에 연구가 시작이 되면 자료 수집 전에 자료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자료를 관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절차로 해서 자료 선택 절차를 연구 시작과 자료 수집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자료 선택 절차를 넣습니다. 그리고 수집과 분석 사이에 관리 절차를 빼버리고 그냥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바로 연구 종결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연구 종결을 포화 상태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더 이상 수집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위 수집된 자료와 수집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가 넘치게 되는 포화 상태가 된 것을 연구 종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연구 종결,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자료 개념화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시점을 연구의 종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코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코딩 방법. 이 코딩이란 용어가 해석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는 개개의 정보를 소위 최종 보고에서 사용될 핵심 용어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코딩에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거기도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딩에는 개방 코딩, 축 코딩, 그리고 선택 코딩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개방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 결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또는 분석 단위와 연결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사용하는 코딩을 개방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코딩이 시작되는 첫 단계를 문을 여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계를 개방 코딩이라 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개방 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 코딩 문을 여는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바로 자료를 검토하고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개방 코딩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축 코딩. 축 코딩은 범주와 범주들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범주와 범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며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축 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방 코딩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를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재조합하는 과정을 축 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개방 코딩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택 코딩은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의 범주와 또 코딩 패러다임을 향한 노력은 모든 범주의 중심을 구성하는 핵심 범주의 분석 단계인 선택 코딩에 이르게 된다. 결국에 지금 제가 제 교재에서 자르고 있는 것은 코딩의 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나와 있죠. 개방 코딩. 두 번째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코딩 패러다임에 맞춰 나가는 축 코딩. 그리고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얻은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얻은 이런 그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범주와의 이런 그 내용을 소위 최종 단계 핵심 범주에다가 연결시켜 나가는 소위 선택 코딩.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호남 연구방법론, 호남 연구방법론도 이렇게 박스에 참고자를 넣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보면 정의만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 또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법, 방법, 접근법, 개념, 언어를 하나의 연구에 혼합하거나 믹서시키는 방법을 말 그대로 혼합 연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 연구, 정성적 접근, 질적 연구, 정량적 접근, 그리고 질적 연구, 정성적 접근을 믹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혼합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또 뭐 이때 설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시험 전에 한번 일별 정도 하시는 것이면 충분하리라고 보겠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은 있으면 여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를 마감직을 하고 다음에 2교시 1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